네, 소통의 고수 시즌3 함께합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네, 항상 우리가 새해가 되면 좀 소망 같은 거, 올해는 좀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좀 마음속으로 바라게 되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소망들 있으신가요? 어떤 소망 있으세요? 건강한 그렇죠. 우리가 항상 건강이 먼저인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이어트. 다이어트. 네, 그렇죠. 우리 또 어머니들 늘 또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십니다. 이렇게 또 한 해 늘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올해가 마냥 그렇게 우리가 힘차고 정말 밝은 마음으로만 시작할 수 있나? 또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은 게, 우리가 지난 한 해 정말 힘들게 또 보내온 기억들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마음이 좀 힘들 때 누군가 좀 내 이야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어려운 점을 좀 이야기도 하고 싶고 또 물어보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제주에 좀 큰 어르신 한 분을 모셨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또 이분께 좀 마음으로 의지하실 수도 있을까 싶기도 하고, 오늘의 우리가 궁금한 점들 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우일 주교님을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해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가 굉장히 그 안도와 불안 사이를 이렇게 오가면서 어떤 때는 굉장히 혼돈을 경험했고 또 낙관을 또 할 때도 있었고 그 한 해 동안 굉장히 여러 가지 너무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마치 그 우리가 놀이동산에서 바이킹 타고 왔다 갔다 하듯이,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국민들 모두가 겪은 그런 긴박하고 또 긴장되고 마음을 졸인 그 사건들을 이렇게 좀 열거를 해보니까 대체로 이렇게 5단계로 우리가 겪었더라고요. 첫 번째는 우리 국가의 최고 권력을 누린 이들이 전쟁의 위기 상황도 아닌데 특수부대 군인들을 동원해서 스스로 국가의 체제를 뒤흔드는 굉장히 무모한 그런 난동을 계획하고 실천해서 나라 전체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린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다 기억하는 그 12월 3일의 사건이요.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근데 동시에 두 번째 단계로 그 놀라운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그리고 국회의원 190명이 순식간에 여의도 국회의사당으로 달려가서 놀라운 그 민첩성으로 용기 있게 행동하고 권기해서 아슬아슬하게 그들의 그 반란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세 번째 단계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이 만장일치로 집권자들의 그 음모와 난동을 헌법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최고 권력자를 탄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 모두가 그때 큰 안도의 한숨을 내쉴 수가 있었죠.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네 번째 단계로 이어서 특검에 의한 내란 주모자들에 대한 고발과 또 법원의 사법적 절차가 시작되기는 했는데 거의 1년이 다 지났는데도 진행이 지지부진하고
선고가 단 한 건도 내려지지 않은 그런 그 안개 속을 우리가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은 이 우리나라의 사법부라는 게 과연 이 진실과 거짓을 이렇게 제대로 가려줄 수 있는 데인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조금씩 이렇게 갖게 되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단계로 이런 와중에서 우리 국민들 같은 우리 동포들 안에 내란 주모자들을 반드시 나쁘게 보지 않고 굉장히 그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언어를 구사하면서 그들을 두둔하고 정당화하려는 그런 또 목소리가 굉장히 높이 이렇게 들려오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1년 사이에 이렇게 거대한 파도에 이렇게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경험을 하다 보니까 우리 모두가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로 가려는가, 국민 여론의 그 분열과 대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소화하면 좋은가, 굉장히 그 갈피를 잡을 수가 없고 당황스러운 상황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산행을 하거나 이렇게 숲길을 걸을 때 어쩌다가 이제 길을 잃는 수가 있죠. 내가 어디에 와 있는지 전혀 방향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거기서 막 이쪽 저쪽 헤매는 것이 아니라 올스톱하고 다시 내가 왔던 길을 되돌아가서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 방향을 잡았지 하고 내 온 길을 다시 되짚어보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바른 길 찾는 방법이라고 저는 산행을 좋아해서 가끔 그런 일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지만 우리 국가나 사회도 혼란스러울 때 허둥지둥 흥분하거나 당황하고 또 막 혈압만 올릴 것이 아니라 우리 결의와 나라가 걸어온 역사를 차분히 우리가 좀 회상하고 우리가 어떤 행로를 거쳐왔는가를 곰곰이 성찰하면 우리가 정확하게 앞으로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올바른 좌표 설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학교나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 모두가 다 역사 공부를 하죠. 역사 수업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뭔가 우리가 배운 역사가 좀 이렇게 제대로 균형 잡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저는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뭔가 이렇게 균형이 좀 이상하게 뒤틀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역사는 대체로 나라를 지배한 임금들 아니면 지배 계층을 중심으로 한 그런 역사를 주로 많이 우리가 듣고 배우고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쭉 임금님들 이름은 막 줄줄이 외우고 어느 임금 때 무슨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건 기억들을 하죠. 근데 아래에 그냥 일반 소위 풀뿌리 민중들이 어떻게 살고 무엇을 생각하며 살았고 그들이 겪은 희노애락이 무엇이었는지를 거기에 대한 정보나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배운 역사의 페이지는 참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옛날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또 조선시대, 모든 시대를 다루면서도 대부분 왕권을 둘러싼 여러 사건들을 나열하고 또 권력이 장악되고 또 약화되고 교체되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하긴 했지만 그 시대 보통 사람들, 일반 민중이 무엇을 느끼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에서 풀뿌리 민중의 이야기가 역사의 중심적인 주제가 된 것은 동학 농민혁명 때가 처음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항상 높은 사람들의 명령과 지시에 순응하고 복종하기만 하던 민중이 나라를 잘못 다스린 그 통치자들, 권력자들에게 집단적으로 들고 일어서서 저항하고 봉기한 그런 획기적인 사태가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게 동학 농민혁명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 농민군은 그 당시에 조선 왕조의 관군과 또 일본군의 이 연합군을 상대로 이렇게 싸워야 했고, 그래서 동학 농민군들은 기껏해야 뭐 아주 그 일본에 한 발 나올까 말까 한 그런 구식 총 아니면 뭐 창이나 낫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서 싸웠죠. 근데 일본군은 최신의 그 아주 정확도가 있는 그런 장총과 기관총, 뭐 대포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동학 농민군과 싸우니까 상대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동학 농민군이 1894년 12월 오늘 23일인데 12월 24일에 완전히 패전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졌죠. 정확하게 그때 몇 명이 희생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는지 정확한 수를 아직도 역사학자들이 정확하게 규명을 못하고 있는데 3만 명 이상이 그 일본군에 의해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뭐 거의 상대도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조준 사격 당해서 목숨을 잃은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무력 투쟁에서는 비록 그 동학 농민군이 패배했지만 그들의 그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그런 그 민중으로서의 원대한 도전과 의지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군대와 경찰을 동원한 일본 제국의 무단 통치가 조선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도 이 민중들의 그 도전과 어떤 그 새로운 시대를 향한 꿈은 여전히 이어졌고, 그러면서 조선 전국에서 그 항일 의병의 형태로 의병 투쟁을 그들이 시작을 한 겁니다. 그 1907년에 일본이 조선 왕조를 완전히 이제 집어삼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그 정책을 펴는 게 조선 왕조의 그때 당시 대한 제국의 그 군대를 해산을 시켜버립니다. 무장 해제를 시킵니다. 그 무장 해제 당한 그 조선의 그 군인들이 전국 각처로 숨어들면서 각처에서 걸기에서 싸웠습니다. 근데 1910년에는 일본군이 그 조선군을 전국적으로 대토벌 작전을 벌여서 완전히 아주 뿌리 뽑히는 그런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국내에서 그 의병의 형태로 그 일본군에 저항해서 싸우는 게 불가능해졌으니까 이분들이 전부 해외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중국 만주 지역으로, 그다음에 그때 소련의 연해주 쪽으로, 미국으로, 아니면 중남미로, 하와이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그 강압적인 그 지배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이제 바깥에서 어떤 그
우리 조국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중국 만주에서 신흥무관학교를 설립을 했고요. 거기서 신흥무관학교에서 독립투사들을 양성을 했고, 또 상해에서는 임시정부를 수립을 하고, 또 연해주와 미국 등지에서도 여러 가지로 다양한 그 독립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해외 독립운동가들의 그 열렬한 그 활동과 노력이 거꾸로 국내로 이렇게 국내 인사들을 자극을 해서 우리 민족의 거국적인 큰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1919년 3월 1일에 터진 그 대한 독립 만세 운동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3.1 만세 운동은 어떤 의미로 동학농민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대중들의, 민중들의 봉기의 그 에너지, 그거를 그리고 그 새로운 세상을 향한 그 도전과 그 용기, 이런 것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결의 전체의 민족 운동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게 됐습니다. 동학농민혁명이 주로 농민들과 그다음에 동학교도들의 어떤 봉기였다면, 3.1운동은 우리 민족 전체 모든 그 계층과 또는 뭐 나이와 성별과 종교와 직업의 귀천, 이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모두가 우리 결의라면 누구나 다 그냥 길바닥으로 뛰쳐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친 그런, 정말 처음으로 전 민족 전체가 들고 일어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 한국인으로서의 자유, 그다음에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를 외치면서 비폭력적 저항을 시도하였습니다. 그 전에 이제 의병투쟁에서 이렇게 그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로서는 완전히 그 실패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제는 무기 들고 싸우지 않고 맨손으로 이렇게 온 몸으로 나라의 독립과 그 해방을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3.1 운동이 어디에 본부가 있거나 누가 지휘 체계가 있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거의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모든 시민들이 그냥 자기도 모르게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저는 2019년에 우리 3.1운동 100주년을 우리가 지냈습니다. 그때 그 3.1운동 100주년을 지내면서 이 3.1운동이라는 것이 우리 이 과거 100년 동안의 우리 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중요한 사건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근현대사 100년의 변화와 발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3.1운동이었습니다. 중국 상해에 망명 임시정부가 수립이 됐죠. 근데 그 임시정부가 수립이 될 때, 그 임시정부를 위해서 이렇게 실제로 그 현장에서 일하고 움직인 분들이 임시정부의 이름을 대한제국이라고 하지 않고 대한민국이라고 해요. 그것은 그 전제 군주가 다스리는 제왕적 국가와는 이제 완전히 결별하고, 새로운 그 민중이, 국민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꿈꾸고 설계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임시정부의 그 타이틀이 대한민국으로서. 이 3.1운동 직후에 1919년 4월 10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임시의정원이라는, 지금의 말하자면 국회에 해당되는 그 부서가 있었습니다. 그 임시의정원에서
우리 결의 역사상 처음으로 주권 재민, 주권 제왕이 아니라 주권 재민, 그리고 삼권 분립의 민주정치 이념을 담은 대한민국 임시헌장, 헌법을 얘기하는 겁니다만 임시헌장 10개조를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권력의 소재를 군주에서 국민으로 옮기고 민주공화제를 선언해서 우리 역사상 획기적인 변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8월 15일에 설립된 대한민국 새 정부의 그 헌법도 그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그대로 계승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3.1운동이 그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그 후 100년 사이에 우리나라가 엎치락 뒤치락 요동을 쳤죠. 이 정부 들어섰다가 또 엎어지고 다음 정부 들어서고 많은 권위주의적 세력에 의해서 정권이 여러 차례 뒤바뀌고 찬탈되고 그래서 헌법 개정이 무려 9번 있었습니다. 9번이나 헌법 개정이 됐는데도 한 번도 그 헌법의 맨 시작에 처음에 3.1운동 정신이 빠진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다시 말해서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대한민국 헌법의 가장 핵심은 그 3.1운동의 그 온 결의가 우리 인간의 존엄과 자유와 권리를 외치면서 그 일제의 그 강압적인 침략에 항거하면서 일어선 그 정신을 오늘도 우리는 이어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사를 돌아보면 여러 정권이 헌법을 무시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영구 집권을 시도할 때마다 시민들은 3.1운동의 기운과 정신을 이어받아서 봉기했고 권위주의적 독재 권력을 무너뜨렸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헌법을 고치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했고 또 영구 집권을 꾀했을 때 민중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항의와 규탄의 시위를 이어갔고 그래서 4.19는 독재 권력의 폭력과 비무장 시민들의 목숨을 건 골기가 충돌한 그런 결전의 날이었습니다. (4.19) 혁명은 결국 이승만이 스스로 권좌에서 물러나고 또 망명까지 하게 하였습니다. 저도 그 시절 제가 중학생이었는데 그때 서울의 그 종로 대로를 가득 메운 시위 군중 행렬에 저도 동참했었고 그때 그 노도와 같이 일어선 국민들의 그 걸기의 현장을 제가 아직 생생하게 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군사 쿠데타로 장면 정부를 뒤집은 박정희도 역시 장기 집권을 위해서 온갖 반민주적 위헌적 법률을 긴급조치 몇 토니 하면서 그런 위헌적 법률을 멋대로 제정하고 권력을 독점하다가 1979년 부산 마산 시민들의 거센 항쟁으로 정권이 위기에 봉착했고 79년 10월 18일 박정희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정권을 장악한 새로운 군부 전두환도 광주 시민들의 민주화 운동과 저항에 직면하다가 5.18이라는 참 끔찍한 그 시민 학살의 참극을 연출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꼭두각시 대의원들을 대거 동원해서 스스로 대통령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역사의 죄인으로 심판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였던 노태우 씨도
정권을 이어받았지만 1987년 6월 10일 민주항쟁으로 온 국민의 규탄을 받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다 나중에 죄수복을 입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결국 이승만도 그리고 군사 반란으로 정권을 장악했던 군인들도 그들의 폭력과 독재를 무너뜨리고 역사의 심판을 받게 만든 것은 우리 시민들의 저항과 봉기였습니다. 또 오늘에 이르기까지 대통령 두 사람이 탄핵을 당하고 심판을 받게 되었는데 그 배경에도 2016년 겨울에 5개월 동안 이어진 시민들의 촛불 시위가 배경에 있었고 또 최근에는 201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때도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몰려든 시민들의 그 국회의사당 집결 이것이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 자리로 달려갔을 때 그들의 심경은 정말 한편으로는 이 위기에 뭔가 이렇게 빨리 행동해야 되겠다는 어떤 그런 의무감과 동시에 또 굉장한 불안감, 공포심 이런 게 함께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자리로 뛰쳐갔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결국 우리 역사에서 온몸을 던져서 저항을 계속한 그 과거의 4.19 혁명의 시민들, 5.18의 민주화, 광주 민주화 운동의 시민들, 그리고 60 항쟁 시민들의 그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계승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 여의도로 그렇게 달려갔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령을 받고 국회에 출동했던 그 계엄군 병사들도 출동 명령을 받고 국회로 가기는 했지만 거기서 그 현장에서 자신들을 맨몸으로 가로막아선 시민들을 접하면서 자기들이 받은 명령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의구심을 이렇게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그러면서 주저하게 되고 망설이고 자신도 모르게 뒷걸음을 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들 역시 그 군인들 역시 어릴 적부터 우리 역사 속에서 민중들이 쌓아온 그 정의를 위한 봉기와 희생을 알고 학습했기 때문에 그런 그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주춤거리면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닌가. 우리나라 시민들은 지난 10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권력자들의 도전과 음모를 여러 차례 경험했고 그 과정에서 3.1운동 거사 때 우리 선조들이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고 봉기한 그 표양을, 그 모범을 복습하고 발전시키면서 민주주의와 인간의 기본 인권에 대한 감수성과 경외심을 점점 더 심화하고 공고히 굳혀왔습니다. 인류 전체의 그 역사의 여정을 돌아보아도 우리는 비슷한 뭔가를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이 절대 권력을 행사했고 백성들은 왕에게서 임금에게서 땅도 받고 또 사회적 지위도 이렇게 하사받았습니다. 고대 임금들은 자신들의 그 권력을 더 확장하고 키우기 위해서 군대를 양성했고 그 군대로 다른 나라와 전쟁을 벌여서 전쟁에 승리하면 그 패전국의 모든 걸 빼앗아 왔습니다. 군인들이나 백성들을 데리고 와서 그들을 다 노예로 삼았습니다. 노예는 그 고대에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소유물이었고 집에서 키우는 가축, 소나 말처럼 부려도 아무런 탈이 없었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예들도 그 자신들이
받는 그런 비인간적인 억압과 폭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고, 그래서 거기에 저항하고 도전하기 시작했죠. 노예의 노동력으로 국가의 재정을 운용하고 귀족들의 재산을 키웠던 그 로마 제국도, 로마 제국의 역사에 나중에 보면 여러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그 노예 출신인데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로마 제국을 향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때 이 스파르타쿠스라는 사람이 그 노예 출신들이 하는 그 뭐라 그러냐, 검투사, 이 스파르타쿠스를 중심으로 그 노예들의 집단이 로마 제국을 향해서 봉기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처음에는 성공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로마 제국이 막강한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 스파르타쿠스의 그 군대를 완전히 파멸시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의한 노예 제도 위에 구축된 로마 제국도 그러한 봉기와 더불어서 차츰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이제 로마 제국 전체가 그리스도교화되고 그 안에서 노예도 귀족도 모두가 다 같은 인간이라는 그런 그 인간에 대한 어떤 그 경외심이 차츰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로마 제국의 그 가장 밑받침이 됐던 노예 제도에 금이 가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로마 제국도 결국은 붕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역사에서 국가의 통치자들은 끊임없이 로마 제국 이후에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권력을 확장하고 영구화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특히 여성과 노약자들이 고통당하는 비극이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그 부정적인 경험이 이렇게 자꾸 축적이 되면서 인류 안에는 두 가지의 문제 의식이 깨어나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 엄청난 인명살상과 고통을 초래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국가와 그 통치자, 그런 명령을 내리는 통치자는 과연 그런 일을 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둘째는 전쟁을 시작하는 모든 국가의 통치자들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정당 방위의 전쟁을 벌인다고 그렇게 명분을 내걸지만 과연 어떤 전쟁이 올바른 전쟁, 정의로운 전쟁인가? 과연 정의로운 전쟁이란 있을 수 있는가? 이런 그 문제의식이 차츰 이렇게 무르익어 갔습니다. 특히 세계 1차 대전과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뭐 세계 1차 대전 때도 몇천만 명이 죽고 2차 대전 때도 몇천만 명이 죽었어요. 그런 그 엄청난 인명을 살상하는 대재앙에 휘말리고 나서 인류 안에는 새로운 그 단계의 어떤 의식이 꽃피었습니다. 그것은 그 유엔에서 많은 국가 원수들이 모여서 더 이상 그런 그 비인간적인 참극을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서 1948년 12월 8일 세계 인권 선언을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 인권 선언에서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운 존재이고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종족과 피부와 종교와 계층과 직업에 상관없이 모두가 평등하다 하는 그런 그 선언이 가장 핵심적인 선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법 앞에서 평등하고 신체의 자유, 그리고 이동과 거주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자유를 누린다. 누구도 또 고문당해서는 안 된다.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아니할 자유를 누린다.
이 인권 선언의 맨 마지막인 제 30조에는 그 인권 선언에 담긴 전체적인 모든 자유와 권리는 설사 국가라고 해도 그것을 멋대로 제한하고 파괴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 이렇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인권 선언이 발표된 이후에 유엔 회원국들은 대부분 각국의 자국 헌법에 이 인권 선언이 천명한 인간의 천부적인 인권을 수호하고 증진하겠다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이 인권 선언은 인간이 오랜 역사의 행로에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죽음과 고통을 치른 다음에 터득한 깨달음입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을 지닌 존엄한 존재이고 그가 누리는 자유와 권리는 세상의 어떤 통치자도 국가라고 해도 이것을 훼손하고 파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를 지닌 숭고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장엄하게 선포한 인류 최고의 문화유산이고 한 국가의 헌법을 초월하는 인류 전체 헌장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우리 민족이 3.1운동 이후 지난 12.3에 이르기까지 많은 희생을 치르며 터득해온 그 우리 민족의 경험적 진리도 결국 이 세계 인권 선언의 보편적 인권 존중의 사상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이런 민주적 역량이 열매 맺어졌다는 것은 우리 역사의 미래에 저는 큰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 100년을 이어오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심화되고 더 깊어지고 더 고양된 우리 그 결의 정신적인 역량은 우리를 분명히 앞으로 더 밝은 세상, 더 올곧은 나라, 더 인간다운 민주적인 사회로 바꿔가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강유일 주교님을 모시고 이렇게 저희가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평화와 좀 민주주의 사회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우리 스스로 혹은 저 아래서부터 좀 일궈온 것들이구나라는 걸 좀 돌이켜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교님 모시고 저희도 오늘 그냥 보내드릴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오늘도 역시 5개의 키워드를 저희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우리 주교님, 우리 키워드 하나 선택해 주시죠. 이 안에 질문이 들어있어요. 이 첫 번째 해보죠. 첫 번째요. 예. 중심. 예. 저는 개인적으로요, 말수가 별로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질문을 저한테 하면은 응답을 굉장히 천천히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니면 또 누가 저한테 문제 제기를 했을 때 바로 응답을 하지 않고 한참 좀 뜸을 들였다가 어떤 때는 며칠 그냥 답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보면 제가 답을 하지 않아도 해결이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답을 하면 그 답이 이렇게 제가 충분히 숙고한 어떤 그런 지혜로운 답이 안 나오고 굉장히 단편적인 그런 반응을 저도 모르게 쏟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되도록 이렇게 좀 천천히 하고 어떤 우리 시대에도 굉장히 막 누군가가 이제 저한테 어떤 격렬한 공격이나 무슨 비난을 퍼붓는다고 할 때도 거기에 절대로 바로 반응하지 않고 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좀 흘려보내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한참 좀 숙고한 다음에 그런 여유를 갖는 게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데
좋은 지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현답이시죠. 예. 근데 이렇게 여유를 가지기까지도 상당한 내공이 필요하겠다. 가슴은 아프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공격이 오거나 좀 거친 말을 들으면 나도 같이 거치게 좀 반응이 먼저 나가는데 우리 주교님은 일단 며칠 기다려본다. 그러면 해결이 되더라. 굉장히 또 현답이셨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도 하나 또 골라볼까요? 소통 해볼까요? 아, 소통이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은 이렇게 아무래도 실수가 안 나올 수가 없고요.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정말 지혜의 말을 쏟기보다는 감정적인 그런 말을 뱉는 경우가 참 많고 그래서 소통을 진정으로 하기 위해서는 좀 이렇게 말을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느님이 왜 우리에게 눈을 2개를 주시고 귀를 2개를 주시고 또 손도 발도 다 2개씩 있는데 입은 하나일까? 그냥 가만히 따져보니까 우리가 눈 2개로 할 수 있는 것, 또 귀 2개로 할 수 있는 것, 보고 듣고 손으로는 또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발도 그렇고 그거 다 따지고 보면 입으로는 8분의 1만 하면 된다. 그 소통의 대원칙은 저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잘 보고 전체적으로 보고 잘 듣고 그러고서 이제 판단해서 그 뭐를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큰 이렇게 상대방에게 내가 그 오해를 당하거나 이런 와전이 되거나 그런 일이 없지 않는가.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상대방이 뭐를 생각하고 있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런 얘기를 하는가 하는 거를 좀 이렇게 귀를 기울여서 한참 그 음미를 해보고 제가 말하기 전에 내 바깥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충분한 정보를 최대한 이렇게 흡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대화를 이어가면 좋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방청객 선생님들도 맞아 끄덕끄덕 하려거든요. 아 진짜 소통을 잘하려면 말을 어떻게 잘할까를 생각을 했었는데 말을 덜하는 게 잘하는 건가 봐요. 그렇죠? 많이 들어라.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진짜 소통을 잘하는 길인가 봅니다. 우리도 좀 노력해야겠죠? 네. 자, 그리고 마지막 키워드 그럼 우리 주교님께 하나만 더 뽑아달라고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회복인가요? 네, 회복. 그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사회 문제, 정치 문제, 또 이념적인 문제 이거 나오면 그냥 가족끼리도 맞아요. 아주 그 대화가 어렵죠. 그 세대 간의 차이도 있고 또 뭐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고 그래서 저도 그 경험을 하는데 그 가까운 사람과도 그 정말 피를 나눈 사람과도 뭔가 어떤 때는 이 생각이 사이클이 안 맞고 그래서 그거를 그냥 그 무슨 그런 사회 문제 뭐 이런 거에 집중을 하면은 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역시 좀 이렇게 우선은 그런 그 싸움이 일어날 수 있는 건 되도록 피하고 저분이 저런 생각을 하는 그 배경에는 왜 그럴까 하는 걸 한 가지 생각을 하고요. 그 사람의 입장 을 되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이해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거를 좀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그 갈등의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뭐 내 가족, 형제, 친척, 그 전에는 정말 나하고 가깝고 그냥 그 친분 가지고 있어 같이 놀고 사랑하고 뭐 이렇게 그 아주 가까웠던 사람인데 이런 그 어떤 이념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사회 문제와 관련해서 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바깥으로부터 우리 안에 들어온 그런 그 정보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이 좋았던 저 사람하고 왼수가 되는 거는 그건 정말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슈 논란이 된 이슈에 집중하기보다는 내가 본래 저 사람과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인간적인 관계 그거를 되도록 이제 상기하려고 저는 애를 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좀 더 너그럽게 제가 볼 수 있고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저 자신도 다시 좀 멈춰 서서 이렇게 다시 인간으로 그냥 보통 사람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그런 여유를 갖게 되지 않는가 그런 그래서 그 우리가 충돌이 일어났을 때 그 사람을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바라보는 그 시선 그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참 주교님 말씀 들으면 그렇지 고개는 참 끄덕여지는데 근데 참 쉽지 않은 그런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올해 이제 새해를 맞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주교님께 사실은 새해 이 질문도 좀 하나, 요건 제가 하나 뽑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키워드 중에 새해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예, 뭐 지난 해가 굉장히 여러 가지로 그런 갈등과 대결과 뭐 이런 구도가 굉장히 강했고 또 굉장히 혼란스러웠으니까 새해는 이제 그게 저는 많이 정리가 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맞섰던 사람과도 좀 이렇게 통 크게 좀 서로 끌어안는 그런 그 평화로운 새해를 여러분들 다 만끽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오늘 강우일 주교님께 정말 말 그대로 새해를 맞아서 덕담 이렇게 푸짐하게 들은 그런 기분이잖아요. 네, 우리가 그동안 힘들게 버텨온 시간들도 있었지만 또 희망찬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해 주신 강우일 주교님 박수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